제 아들의 결혼식을 제 손으로 엎었습니다. 저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물컵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 못 시킵니다. 순간 식당 안이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들 현우가 저를 봤고 제 남편은 놀라서 제 얼굴을 쳐다봤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자 하나는 입가에 걸어놓고 있던 미소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옆에 앉아있던 사람, 저를 고등학교 때부터 평생 눈엣 가시처럼 여기며 한 번도 제대로 친한 적 없으면서 늘 저를 깎아내리고 비웃고 흠집내던 인간, 박미숙. 그 여자가 천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그 여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전 이 결혼 절대 못 시켜요. 제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저는 아들 얼굴을 잠깐 봤다가 다시 맞은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왜 못 시키는지 나는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서로 더 취해질 것 같아서 참고 있는 거야. 제 말이 끝나자 박미숙이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정희야. 애들 앞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끼리 무슨 오해가 있더라도. 저는 그 말을 딱 잘라 끊었습니다. 오해? 그리고 제가 웃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오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 순간 예비 며느리 될 아이 수진이라고 했죠. 그 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자기 엄마와 제가 이렇게 얽혀 있을 줄은.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이 자리 더 못 있겠다. 제 아들이 급히 따라 일어나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적어도 이유는 저는 아들만 들을 수 있게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집에 가서 말해줄게. 근데 하나는 분명해. 저 집안이랑은 안 된다. 그 말에 박미숙 눈빛이 변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눈빛은 독한 사람. 그 여자가 낮게 이를 갈 듯 말했습니다. 정희야. 지금 내 감정으로 애들 인생 망치겠다는 거야? 저는 가만히 그 얼굴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내 감정으로 망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들 인생 지키는 거야. 그리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상견례장을 엎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런 자리에선 참고 넘긴다고 하죠. 애들 일인데 체면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그런데요. 참아야 할 자리가 있고 엎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날은 엎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왜냐고요? 그 여자 박미숙을 저는 너무 오래 봐왔거든요. 남의 인생을 망치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알던 인간을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박미숙을 처음 본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같은 반이었지만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유난히 친해질 이유도 없었고 그렇다고 대놓고 싸운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애들이 있잖아요. 나를 보면 꼭 한마디를 얹어야 하는 사람. 내가 뭘 입고 왔는지, 뭘 말했는지, 누가 나랑 친한지, 성적이 어떤지,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걸 늘 지켜보다가 딱 사람들 앞에서 기분 나쁘게 만드는 애. 미숙이가 딱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새 교복 치수를 맞춰 입고 갔던 날이 기억납니다. 저희 집이 엄청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옷 하나는 단정하게 입히는 분들이었어요. 그날 담임 선생님이 김정희는 교복이 아주 잘 어울리네 하고 웃으셨는데 옆에 있던 미숙이가 바로 이랬습니다. 예쁜 애들은 좋겠다. 돈도 들여서 딱 맞게 해주고.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말만 들으면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어린 나이엔 그런 말이 오래갑니다. 칭찬받은 순간이 순식간에 민망한 순간으로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도 그랬어요. 제가 국어 101장에서 상을 탔을 때는 애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쟤는 원래 선생님들이 좋아하잖아. 글 잘 써서 받은 건지 예뻐서 받은 건지 누가 알아? 또 웃음.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저를 때리거나 대놓고 욕한 적은 없어요. 근데 더 지독했습니다. 대놓고 못된 애는 사람들이 금방 압니다. 그런데 박미숙은 늘 웃으면서 사람을 깎아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면 오히려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됐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예민하냐? 농담도 못 알아듣네. 그게 박미숙이 제일 잘하는 방식이었어요. 사람을 찌르고 자기는 웃고 상대가 아파하면 상대만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 저는 그 시절 그 애가 왜 저러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어요. 질투였던 것 같고 열등감이었던 것 같고 어쩌면 둘 다였겠죠. 제가 공부를 아주 잘한 것도 아니고 학교 최고 미인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미숙이는 늘 제가 자기보다 조금씩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두질 못한 거죠.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솔직히 잊고 살았어요. 나이 들면 예전 감정도 좀 무뎌지잖아요. 바쁘게 살다 보면 싫었던 사람 얼굴도 흐려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인간을 다시는 볼 일 없을 줄 알았어요. 제 삶은 누가 부러워할 만큼 화려하진 않았지만 적당히 반듯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의사입니다. 개인 병원을 크게 하는 사람은 아니고 조용하게 자기 자리 지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아들 현우도 의사가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실했고 말수가 많진 않지만 중심이 있는 아이였어요. 저는 제 아들이 스펙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을 함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참 중요했거든요. 저는 살면서 사람이 사람을 깔보는 얼굴을 너무 오래 봤으니까요. 집도 그냥 적당합니다. 남들 보기에 빠지지 않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튀지도 않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었고 큰 무리 없이 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 연락이 왔어요. 솔직히 처음엔 가기 싫었습니다.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동창회 가면 결국 누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식이 뭐 하는지, 남편이 뭐 하는지, 집은 어디 사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그 뻔한 얘기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이 들수록 옛사람 얼굴이 궁금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갔습니다. 정말 별 생각 없이요. 그런데 거기서 박미숙을 다시 봤습니다. 그 얼굴을 딱 본 순간 저는 이상하게 기분이 먼저 가라앉았습니다. 반가워서가 아니라 몸이 먼저 기억한 거죠. 아, 이 사람은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지. 박미숙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정희야. 너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그 말만 들으면 칭찬 같죠? 근데 그 뒤에 바로 붙었습니다. 얼굴 손댔어? 요즘 다들 하잖아. 너는 진짜 티 안 나게 잘했네. 주변에 있던 몇몇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바로 알았어요. 아, 이 인간 그대로구나. 저는 웃기만 했습니다. 별소리를 다 한다. 그러자 미숙이가 제 가방을 흘낏 보더니 말했어요. 근데 너는 여전히 티나게 좋은 거 들고 다닌다. 역시 팔자 좋은 애들은 다르네. 저는 그때부터 한마디 한마디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안 변해도 방식은 더 교묘해지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날 미숙이는 시작부터 끝까지 저를 긁었습니다. 남편 이야기가 나오자
누가 저한테 물었어요. 정희의 남편 의사라며? 아직 병원해? 제가 그냥 응, 조용히 잘하고 있어. 했더니 미숙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넌 참 팔자가 좋다. 원래 학교 때도 보면 이상하게 고생 안 하게 생겼잖아. 사람들이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근데 그 말은 제가 노력해서 살아온 시간을 한 번에 지워버리는 말이었어요. 팔자가 좋다. 그 말 참 편하죠. 남이 이룬 걸 다 운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엔 아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가 제게 물었죠. 현우는 뭐해? 의사 됐다며?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지금 병원 다니고 있어. 그러자 또 미숙이가 바로 받아쳤어요. 와, 집안이 그냥 의사 집안이네. 근데 요즘은 의사도 옛날만큼은 아니지 않나? 그 말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미숙이가 얼른 농담인 척 덧붙이더군요. 아니 뭐 세상이 워낙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 자기 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딸도 곧 결혼해. 사위 될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지 몰라. 누가 물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데? 그 여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죠. 아주 잘 나가. 돈도 잘 벌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무엇보다 우리 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듣고 있던 저는 이상하게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자랑을 하는데 정작 구체적인 건 없었어요. 직업을 물으면 얼버무리고 집안 얘긴 빼고 딸이 뭘 하는지도 짧게 넘어가고 그런데도 계속 잘났다, 대단하다, 최고다. 그 자랑은 상대를 누르기 위해 꺼내는 자랑이었지 행복해서 하는 자랑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국 그 여자가 선을 넘었습니다. 2차까지 간 자리였어요. 사람들이 좀 풀어졌고 서로 자식 자랑 반, 걱정 반 하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미숙이가 잔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슬쩍 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 아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지 모르겠더라. 저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 그랬더니 그 여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니 요즘 의사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잖아. 우리 딸 사람은 훨씬 더 나아. 돈도 더 잘 벌고 생긴 것도 훨씬 낫고 우리 딸 옆에서 꼼짝도 못해. 걔 아니면 못 사는 애야. 주변 몇 사람이 야 그만해라 하며 말렸어요. 그런데 미숙이는 이미 취했는지 아니면 원래 그 말을 꼭 하고 싶었는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뭐 반듯하긴 하겠지. 근데 남자라는 게 돈 잘 벌고 잘생기고 집안 괜찮으면 게임 끝이잖아. 그 순간 저는 속에서 뭔가가 확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자신 욕하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요. 50이 넘으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렇게까지 흔들리진 않거든요. 근데 제 아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비교하고 헐뜯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처음으로 박미숙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너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남 잘 되는 꼴 못 보고 꼭 한마디 얹어서 깎아내려야 속이 편하지? 내가 참은 건 내가 옛날 친구라서가 아니라 내가 너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서였어. 미숙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근데 내 아들은 내 입에 올릴 사람이 아니야. 다음부터는 선 넘지 마. 그리고 저는 가방을 들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기분이 너무 더러웠어요. 화를 내서 후련한 게 아니라 왜 저 인간은 늙어서도 저렇게 살까 싶은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도 저는 그냥 동창 하나 때문에 기분이 좀 상했다 정도로만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그 여자의 딸 이야기가 자꾸 머리에 남았습니다. 딸 하나 있고 곧 결혼할 사람 있고 아주 잘났다는 사위. 그냥 허풍인가 보다 했죠. 그때까진 정말 몰랐습니다. 그 잘났다는 사위가 제 아들이 될 뻔했다는 걸요. 몇 달 뒤였습니다. 아들 현우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표정만 봐도 알죠. 아, 여자구나.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데려와봐. 현우가 데려온 아이는 처음엔 참 멀쩡해 보였습니다. 이름은 최수진. 얌전했고 말도 조심스럽게 했고 처음 인사도 싹싹하게 잘했어요. 직업은 간호조무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직업이 뭐든 사람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진심으로요. 의사 아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의사 며느리를 원한 적도 없고 그런 식의 허영은 저한테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진이를 처음 보고 딱히 잡히는 흠은 없는데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첫 만남에 우리 집 구조를 너무 오래 보는 것. 식사하면서 현우가 앞으로 전공을 어떻게 정할 건지, 개원 생각은 있는지, 병원 가까운데 집을 얻을 건지 은근히 물어보는 것. 그리고 저한테는 어머니, 현우 오빠는 워낙 바쁘니까 결혼하면 병원 근처에 집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 것.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첫 만남부터 사람 자체보다 삶의 조건을 먼저 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참고 봤어요. 제가 예민할 수도 있으니까. 한두 번 보고 사람 단정하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수진이는 볼수록 묘하게 걸렸습니다. 현우한테는 과하게 맞춰주는 듯 하면서 저나 남편 앞에서는 가끔 너무 계산된 말을 했어요. 현우 오빠 같은 사람은 진짜 아무나 못 만나잖아요. 저는 현우 오빠 옆에서 잘 내조하고 싶어요. 요즘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너무 예쁘게 들리려고 하는 말은 오히려 속이 비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현우가 좋다니까 끝까지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서울의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먼저 도착했고 잠시 뒤 현우와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진이 어머니가 들어왔는데 그 얼굴을 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미숙, 진짜 그 자리에서 물컵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여자도 저를 보더니 순간 멈췄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얼굴에 스쳐간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당황, 계산, 수습, 딱 그 세 가지였어요. 놀랐지만 곧바로 어떻게 넘길지를 계산하는 얼굴.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끝났다. 이 결혼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근데도 처음엔 저도 사람들 앞에서 바로 엎고 싶진 않았어요. 일단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현우는 양가가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어색하지만 잘해보려는 표정이었어요. 박미숙은 정말 뻔뻔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정희가 현우 엄마였구나. 저는 대답 안 했습니다. 남편은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가볍게 웃었고요. 근데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더 기가 막히더군요. 동창회에서 자기 딸 사위 될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게 떠들던 그 사람이 정작 그 상대가 제 아들이라는 걸 알고도 금방 태세를 바꿨습니다. 애들 인연이 참 신기하네요.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만나네. 우리가? 저는 그 말이 너무 웃겼어요. 누가 들으면
예전부터 친한 사이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 모녀는 여전히 사람보다 조건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진이는 조심스러운 척하면서 현우가 앞으로 지방 발령 가능성은 없는지, 교수 자리는 생각 있는지, 개원은 언제쯤 할 건지 은근히 떠봤습니다. 박미숙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현우는 워낙 반듯하니까 결혼하면 금방 자리 잡겠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신혼집이 제일 문제라던데 그래도 의사 집안은 다르긴 하겠다.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딸 인생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올려놓을 사다리를 찾고 있구나. 그리고 결국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읽어드린 그 장면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이 결혼 못 시킵니다. 그 말이 충동적으로 튀어나온 것 같겠지만 아닙니다. 그건 너무 오래된 직감이었어요. 사람을 오래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위기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 남의 좋은 걸 볼 때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기 이익을 위해 얼마나 빨리 얼굴을 바꾸는지. 박미숙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사람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교묘해질 뿐입니다. 집에 돌아오고 나서 현우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고 조용히 묻더군요. 엄마,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현우에게 박미숙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 여자가 저한테 어떻게 굴었는지, 왜 대놓고 싸우진 못했는지, 웃으면서 사람 망신 주는 사람이 얼마나 더 무서운지, 동창회에서 내 아들까지 입에 올리며 비교하고 깎아내렸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수진이가 했던 질문들, 미숙이 눈빛, 그 모녀가 사람보다 조건을 먼저 본다는 느낌까지 저는 감정적으로만 말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 단순히 엄마가 저 사람 싫으니까 헤어져.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천천히 하나씩 짚어서 말했어요. 현우야, 엄마가 사람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 아닌 거 알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너무 오래 봤어. 그런 사람은 본인이 손해볼 때만 울고 남이 상처받을 땐 절대 안 멈춰. 그리고 딸도 적어도 내가 본 모습은 편하지 않았어. 현우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는 딸이 엄마를 닮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꼭 그렇진 않아. 근데 보고 배운 건 남아. 그리고 수진이는 내가 보기엔 사랑보다 계산이 먼저였어. 그 말이 끝나고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결혼까지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한 가지가 분명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 그걸 믿는 아이였어요. 며칠 뒤 현우는 수진이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처음엔 믿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왜? 갑자기 왜? 어머님이 반대하셔서 그래? 우리가 사랑하는데 왜 그래? 현우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까지 반대하는 건 이유가 있어. 나는 그 이유를 무시하고 갈 수 없어. 그 말을 듣고 수진이가 울며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울고, 그 다음엔 화내고, 나중엔 원망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엄마들끼리 감정이 있으면 우리가 무슨 죄야? 오빠는 나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 그 말을 전해 들으며 저는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도 핵심이 없었거든요. 사람이면 어머님이 왜 그렇게까지 반대하시는지 내가 돌아보겠다. 이렇게 나와야 해요.
근데 수진이는 끝까지 자기 손에 놓치게 된 조건과 자리만 아까워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상대로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가 집에 돌아가 박미숙에게 난리를 친 거예요. 그건 나중에 미숙이 입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엄마가 왜 입을 함부로 놀려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랑하고 깎아내리고 다 망쳤어. 내가 겨우 잡은 인생인데 엄마가 망친 거야. 엄마가 책임져.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그 모녀가 참 닮았다고요. 엄마는 평생 남을 깎아내려 올라서려 했고 딸은 의사 남편 하나로 인생을 바꾸려 했으니까요. 얼마나 절박했는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절박하다고 남의 아들을 발판 삼을 순 없죠. 그 뒤로 박미숙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전화 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엔 문자. 정희야, 잠깐만 만나자. 애들 일은 애들 일로 보자. 내가 사과할게. 저는 답장 안 했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집 앞까지 찾아왔더군요. 인터폰 화면에 그 얼굴이 뜨는 순간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날 저녁 긴 문자가 왔어요. 수진이가 밥도 못 먹고 온다. 내가 나한테 화난 건 알겠는데 애 인생까지 그러지 마라. 제발 한 번만 봐줘.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내 아들 인생 먼저 생각할게. 그 뒤로도 며칠이 더 지났고 결국 박미숙이 아는 동창 하나를 통해 저를 겨우 불러냈습니다. 딱 10분만 만나달라는 말에 저는 나갔어요. 왜 나갔냐고요? 끝을 내고 싶어서요. 이제 정말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소는 동네 카페였습니다. 먼저 와 있던 박미숙은 정말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항상 새 보이려고 하고 여유 있는 척하고 남 위에 서려던 얼굴이 그날은 다 무너져 있었어요. 화장도 들떠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앉아있는 자세부터 조급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그 여자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정희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아. 그 한마디에 그 여자가 다시 앉더군요. 참 우습죠. 예전엔 그렇게 저를 아래로 보던 인간이 이제는 제 눈치부터 보는 게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숙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예전 일도 그렇고 동창회 때도 내가 선 넘은 거 알아. 근데 애들 일은 다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다르긴 뭐가 달라. 넌 평생 똑같았어. 미숙이가 급히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진짜 현우 좋아해. 걔가 지금 죽겠다고 그래. 저는 그 여자를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좋아해서? 아니면 놓치기 싫어서? 그 여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딸이 현우를 사람으로 좋아한 건지 의사라서 붙잡은 건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상견례 자리에서 니들 모녀 눈빛 다 봤어.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조건을 봤지. 박미숙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테이블 위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 그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수진이 이 결혼 아니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받아쳤습니다. 왜? 내 딸이 의사랑 결혼 못하면 인생 끝나기라도 해? 그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 맞아.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내 딸 인생을 왜 우리 아들한테 책임지워? 그 순간 박미숙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예상도 못한 행동을 했어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그 여자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원하면 내가 무슨 말이든 다 들을게. 제발 결혼만은 깨지지 않게 해줘. 수진이 진짜 무너진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솔직히 말하면 이상하게 속이 시원하기보다 허무한 기분이 먼저 들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남을 깎아내리며 살더니 결국 자기 딸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근데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장면을 기다린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복수하려고 이 결혼을 막은 게 아니에요. 저는 아들을 지키려고 막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앉은 채로 말했습니다. 일어나. 그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야, 한 번만. 저는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고. 그제야 그 여자가 흐느끼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너는 아직도 몰라. 내가 왜 이 결혼을 반대한 건지. 그 여자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사과하잖아. 사과? 저는 웃었습니다. 너는 늘 그래. 필요할 때만 사과하지. 상대가 아플 때는 농담이었다 하고 내가 손해볼 때는 사과하면 끝인 줄 알아. 미숙이가 아무 말 못하더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했습니다. 너 동창회 때 그랬지. 내 사위 될 사람은 돈도 더 잘 벌고 잘생기고 내 딸 없으면 못 산다고. 그 여자가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저는 한 글자씩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내 아들이었냐? 미숙이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잘난 사위라고 자랑하더니 정작 그게 내 아들인 줄 알고 나니까 태도가 싹 바뀌었지. 그 순간 내가 확실히 알았어. 넌 하나도 안 변했구나. 그리고 저는 가장 차갑고 분명한 말로 끝냈습니다. 우리 아들은 엄마 말 듣기로 했다. 그러니까 포기해. 이 결혼은 끝이야. 그 여자가 그 자리에서 또 무너져 울었지만 저는 돌아봤습니다.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현우를 봤을 때 솔직히 마음이 아프긴 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효자라도 좋아하던 사람과 정리하는 건 힘든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물었어요. 괜찮니? 현우가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그리고는 잠시 후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응.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정말 아닌 거였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목이 잠깐 메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믿어준 거잖아요. 저는 아들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응. 아니었어. 엄마가 널 힘들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엄마는 내가 평생 눈치 보면서 살까봐 겁났어.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충분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수진이는 한동안 현우에게 계속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울고 나중엔 원망하고 마지막엔 다시 매달리고. 하지만 현우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놓친 게 사람이 아니라 위험한 관계였다는 걸 알아갔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뒤로 박미숙과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동창들 사이에서 이 얘기가 조금 돌았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상견례장에서 엎었다더라. 무릎 꿇고 빌었다더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 말도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결과만 보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 사람을 몇십 년 봐왔는지, 그 모녀가 사람보다 조건을 어떻게 먼저 보는지, 그걸 모르니까 쉽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진 본성이 더 또렷해진다는 걸요. 박미숙은
어릴 때도 남을 끌어내리며 서 있던 인간이었고 늙어서도 자기 딸 인생 앞에서 남의 아들을 발판으로 삼으려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사돈이 되는 건 그저 불편한 관계가 아니에요. 평생 우리 집 문턱을 드나들며 상처를 만들 사람을 들이는 일이죠. 저는 그걸 막았습니다. 누군가는 매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엄마라는 자리는 가끔은 좋은 사람 소리 듣는 자리보다 지켜야 할 걸 지키는 자리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을 업고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야 끝났구나.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따라다니던 그 불쾌한 그림자가, 그 인간은 평생 제 옆에 서서 저를 깎아내리며 자기가 올라선다고 믿고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땠습니까? 자기 딸 인생이 걸리자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저는 그걸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사이다였습니다. 상대를 완전히 망가뜨려서가 아니라 내 아들을 지키고 내 인생의 오래된 찌꺼기를 드디어 잘라낸 것. 그게 진짜 속 시원하더라고요. 사람은요, 한 번쯤은 늦게라도 자기 인생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할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참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좋게 넘기는 게 품위인 줄 알고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더 그래요. 근데 아닙니다. 끝까지 참으면 내 사람까지 다쳐요. 저는 이번에 그걸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엄마 말대로 했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아들이 좋은 집안, 예쁜 여자, 조건 좋은 결혼을 놓친 게 아니냐고요? 아니요. 제 아들은 위험한 결혼을 피한 겁니다. 그건 잃은 게 아니라 지킨 거예요. 그리고 박미숙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비웃고 깎아내리던 제가 결국 자기 딸의 혼사를 끊어낸 사람이 되었다는 걸. 세상은 그렇게 돌고 돕니다. 남을 얕보고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가 가장 아픈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걸 바로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러니 이제 조금도 미련 없습니다. 그 인간이 제 앞에서 울든 무릎을 꿇든 사과를 하든 늦었으니까요.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어떤 관계는 늦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그날 상견례장을 엎으면서 제 아들 결혼 하나만 막은 게 아니었습니다. 평생 저를 괴롭히던 그 인간과의 질긴 악연도 같이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날 제 입으로 했던 그 말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결혼 못 시킵니다. 그건 분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과 제 아들을 지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잘 들으셨다면 댓글 하나씩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